지금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과 보름 전 에이펙 회담장에서 한일 정상은 웃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의 이면에는 이미 결심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일본은 회담 이틀 전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오키나와 기지 급류를 전격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독도 인근 훈련. 외교의 무대에서 악수와 배신이 동시에 존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감정 대신 품격으로 대응했습니다. 자위대 음악축제와 공동 해군훈련을 취소하며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제의 한 줄이 동북아의 판을 흔들었습니다. 일본은 도발을 택했고 중국은 강경하게 반응했으며 미국마저 뜻밖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혼돈의 한가운데서 단 한 나라, 한국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총성 한 발 없이 전세를 뒤집은 나라, 그 반전의 기록이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20년간 동맹의 언어를 분석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죠. 10월 30일 에이펙 정상회담장에서 두 정상은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미래지향적 협력. 그들은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 웃음 뒤에 뭐가 숨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틀 전에 이미 결정된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미 해군 정보국에서 오랜 시간 일했죠. 이라크 작전부터 남중국해 긴장 국면, 대만 해협 위기 상황까지 세상의 모든 위기를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백악관 안보실 자문을 거쳐 현재는 국제위기관리센터에서 아시아 안보 리포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52년을 살면서 수많은 외교 게임을 목격했지만 작년 10월에 벌어진 일만큼은 정말 달랐습니다. 지금은 11월 중순, 그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그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이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이 막 끝난 직후였죠. 한일 정상회담은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고 경제와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두 사람의 악수는 길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언론들은 화해 무드를 대서특필했죠. 저 역시 동북아의 긴장이 완화될 조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제 책상 위로 날아온 보고서 한 장이 그 모든 인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위해 오키나와 소재 기지에서 급유를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지극히 통상적인 절차였죠. 항공작전에서 경유지 급유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상호 군수협정의 기본 정신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일본 방위성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공식 이유는 독도 인근 해역에서 진행된 훈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통상훈련이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훈련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갑자기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즉시 날짜를 대조해봤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금유 지원 중단을 결정한 날짜는 10월 28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은 10월 30일에 열렸습니다. 단 이틀의 간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회담장에서 환하게 미소 지을 때 이미 뒤쪽에선 칼이 뽑혀 있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웃는 얼굴과 숨겨진 결정, 그 사이의 시차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수순이었죠. 블랙이글스는 단순한 비행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자랑이자 국격을 상징하는 팀이죠. 세계 각국의 에어쇼에 초청받는 몇 안 되는 아시아 팀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비행 하나하나는 단순한 고개가 아니라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입니다. 그런데 금유 경로가 막히면서 비행 일정 조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대체 경로를 찾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했죠. 결국 두바이 에어쇼 참가는 무산됐습니다. 전 세계 항공 전문가들과 군사 관계자들이 기다리던 무대였는데 말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가을 하늘은 짙은 회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셀 수 없이 많은 외교 문서와 정보 보고서를 읽어왔지만 이번만큼은 그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전략적 메시지였습니다. 정상회담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 실제 작전은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10월 28일 결정.
10월 30일 미소. 시간표는 외교에서 가장 잔인한 증거다. 감정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분석가로서 냉정함을 유지하는 게 제 원칙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겉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말하면서 뒤로는 칼을 감추는 외교, 그 이중성의 무게를 저는 정확히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를 예상했습니다. 한국이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이었죠. 명예가 타격받는 순간 국가는 반드시 응답을 준비합니다. 저는 그 응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주의 깊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외교의 언어로 시작된 이 위험한 게임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저는 냉정하고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일본 국회 예산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하고 있었죠. 11월 10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독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그 자체로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반복되어온 레토릭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발언의 맥락이 달랐습니다. 장관급 인사를 관련 행사에 파견하겠다는 취지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국내 정치적으로 강경한 시그널을 분명하게 보냈습니다. 저는 그 발언을 읽으며 긴장감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말 한 줄이 외교 지형 전체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민감한 시기에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의록 속에 존립위기 사태라는 단어가 등장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안보법 체계 속에서 집단자위권 발동을 상정하는 법률적 개념이었죠. 대만 해협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일본의 단독적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레드라인에 근접한 발언이었습니다. 법률의 문구가 어느새 작전 명령처럼 들리기 시작했죠. 외교 언어의 온도를 측정하는 게 제 일인데 이번엔 그 온도가 명백히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국회 마이크는 단순한 마이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동북아 전체를 향한 확성기였고 그 소리는 영내 모든 국가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중국이 즉각 움직인 겁니다. 주일 중국 외교 당국자들과 연구기관 인사들이 매우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어조로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평소 외교적 수사에서 벗어난 강도 높은 표현들이 쏟아졌죠. 외교 언어의 금도를 명백히 넘어서는 발언들이 양측에서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언어가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계산은 순식간에 무의미해집니다. 오판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보고서는 계속해서 제 책상 위에 쌓여갔습니다. 한일 관계에도 직접적인 파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자위대 음악축제 참가를 보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11월 1대 3일부터 15일까지 도쿄에서 예정됐던 행사였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일 해군 간에 정례적으로 실시되던 수색구조 훈련도 취소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군사교류와 인적교류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양국 간 상호 신뢰의 저하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사무실 벽에 걸린 동북아 지도를 펼쳐놓고 현 정세를 다시 그려봤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사이의 긴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발언이 영내 세 나라의 신경을 동시에 건드린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영토와 역사 문제로 보이지만 그 뒤에는 동맹 구조의 미세한 균열이 숨어 있었죠. 저는 그 균열의 깊이를 정확히 측정하려 애썼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외교의 문장을 군사적 각도로 읽어야 했습니다. 훈련 취소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특별한 의미를 읽었습니다. 교류 취소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닙니다. 그건 전선의 표식이었죠. 보이지 않는 선이 두 나라 사이에 그어지는 겁니다. 지도 위에 새로운 심리적 경계선이 생기는 거죠. 그 선은 물리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겁니다. 하지만 심리적 경계선이야말로 때로는 물리적 경계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장벽이 됩니다. 저는 며칠간의 분석을 정리하며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위험한 무대에서 살아남는 건 감정이 아니라 품격과 절제라는 것이었죠.
언어는 곧 전략이고 전략은 억지력과 오판 사이의 줄 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 균형을 유지하는 나라만이 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할지 더욱 주의 깊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 대응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 침묵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이 앞으로의 모든 흐름을 결정할 터였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더 절제돼 있었죠. 자위대 음악축제 참가 보류와 해군 수색 구조 훈련 취소라는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면에 담긴 의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교하게 계산된 메시지가 그 안에 있었죠. 응징이 아닌 절차였고 과시가 아닌 원칙이었습니다. 한국은 고함을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확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저는 그 순간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감정보다 품격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요. 군사 교류와 문화 교류를 동시에 조정한다는 건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닙니다. 그건 외교적 신호체계 속에서 매우 명확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은 관계의 온도를 정확히 낮추면서도 완전히 끊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했죠. 저는 수십 년간 외교 위기를 분석하면서 이런 절묘한 균형감을 보여준 사례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과잉 반응하면 고립되고 과소 반응하면 무시당합니다. 한국은 그 중간에 정확한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미국에서였습니다. 전직 대통령 트럼프가 한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일부 동맹국들이 무역 관계에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구체적인 국가명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발언의 맥락을 보면 일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워싱턴의 언어는 언제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문장 안에 여러 의도가 겹쳐 있죠. 저는 그 발언을 듣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동맹의 어휘 하나가 도쿄의 표정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기에 일본 내부에서도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이 특정 정치인 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 내부의 압력이 커지고 있었죠. 외교와 안보라는 이슈 위에 정치 스캔들과 미디어 공세라는 변수가 겹겹이 포개지면서 메시지 전달 체계 자체가 혼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는 외교를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흐린 물 속에서도 흐름은 보입니다. 저는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자연이 개입했습니다. 11월 9일 이와테현 동쪽 해역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진도 4의 진동이 관측됐고 10cm에서 20cm 높이의 해일이 해안에 도달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고 경보도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관측과 전파 절차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죠. 저는 그 순간 두 나라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비교했습니다. 자연 앞에서 국력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숫자와 계측의 세계에서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웠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인도적 차원의 협력 의사를 신속하게 전달한 겁니다. 외교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재난 앞에서는 인간적 손길을 내미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 상처 위에 새로운 신뢰의 씨앗을 뿌리려는 시도처럼 보였거든요. 외교는 복잡하지만 인도주의는 단순합니다. 한국은 그 단순함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간 수집한 정보들을 종합하며 전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한국은 일관되게 침착했습니다. 추가 논평을 자제하고 실무 레벨에서의 조율에만 집중했죠. 정부 대변인의 발언은 최소한으로 억제됐습니다. 반면 일본은 내부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고 미국에서는 동맹 관계에 대한 재검토 신호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분석을 마치고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말 대신 절차로 응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침착함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략이었죠. 국제 무대에서 소리 없는 억지력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확전을 억제하면서도 명예를 지키는 그 절묘한 균형점을 한국은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조용한 억지. 이것이 새로운 외교의 언어다. 창밖을 보니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품격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에이펙이 끝난 뒤 며칠이 지나면서 국제 외교 무대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금유 거부와 독도 관련 발언으로 촉발된 긴장이 미국, 중국, 일본이라는 삼각구도 전체의 균형을 서서히 흔들고 있었죠. 저는 매일 쏟아지는 보고서를 정리하며 한 줄을 적었습니다. 표면상 동맹 구조의 금이 같다. 회의장의 환한 미소 뒤에 감춰졌던 균열, 그것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외교라는 무대는 언제나 겉과 속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흥미로웠던 건 서구 언론과 분석가들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는 점입니다. 일부 유럽 매체들은 한국의 과잉 반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훈련 취소와 행사 보류가 지나친 조치라는 논조였죠. 한 독일 외교 전문지는 감정적 대응이 영내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분석들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으니까요. 저 역시 오랜 기간 동맹 관계를 다뤄왔습니다. 해군 정보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동맹국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죠. 그래서 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일본식 이중 외교의 반복되는 패턴이요. 앞에서는 웃으며 협력을 말하고 뒤에서는 조용히 칼을 빼드는 방식. 이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조금만 돌이켜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죠. 저는 동료 분석가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워싱턴의 한 유명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친구는 한국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이건 민감함의 문제가 아니야. 패턴의 문제지.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야. 전략이라고. 동맹이란 단어는 언제나 시험대에 오릅니다. 특히 이런 위기의 순간에는 더욱 그렇죠. 신뢰가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일관되게 냉정했습니다. 추가 논평을 철저히 자제했죠. 언론이 연일 질문을 쏟아내도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실무 레벨에서의 조율에만 조용히 집중했고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은 최소한으로 억제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략적 침묵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메시지는 오히려 더 명확해집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의도는 흐려지고 오해가 생기지만 침묵은 또렷하고 단호합니다.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는 거죠. 반면 국제 무대에서는 치열한 심리전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외신들은 일본 총리의 강경 발언을 반복적으로 인용하며 여론을 자극했습니다. 일본, 독도 영유권 재강조 존립. 위기 사태 언급으로 긴장 고조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연일 쏟아졌죠. 저는 그 보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으며 소음과 본질을 구분하려 애썼습니다. 미디어는 강력한 증폭기입니다. 작은 파장도 거대하게 만들죠. 하지만 실제 파장의 진짜 크기를 정확히 측정하는 건 분석가의 몫입니다. 저는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부 대변인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단 한 문장으로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에 기반해 판단하겠습니다. 매우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는 그 한 문장이 가진 무게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원칙론의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형태의 경고였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이자 명확한 기준과 원칙으로만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한국은 단 한 문장으로 세 문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배열해봤습니다. 10월 28일 금유 거부 결정, 10월 30일 정상회담, 11월 10일 독도 발언과 존립 위기 사태 언급, 그리고 이어진 한국의 절제되고 품격 있는 대응.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선명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동맹의 균열 속에서도 생존하는 방법, 아니 생존을 넘어 우위를 점하는 방법에 대한 그림이었죠. 감정 대신 냉철한 계산, 보복 대신 원칙적 절제. 이것이 한국식 억지 전략의 본질이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의 결론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침묵의 전략이야말로 동맹의 균열 속에서도 살아남는 진정한 힘이다. 한국은 지금 증명하고 있다. 소리 없는 방어선이 가장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조용한 방어선이 그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록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도 강했다고 말입니다. 국제 이슈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에도 한국 국내의 분위기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저는 한국 주요 언론들의 보도 톤을 매일 아침 첫 일과로 분석했는데 과도한 감정 표출이나 선동적인 논조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착한 여론이 사회 전반에 걸쳐 유지되고 있었죠. 저는 이것을 국민적 성숙도라고 기록했습니다. 국가의 대응은 결국 민심의 반영이니까요. 정부가 아무리 냉정하게 대응해도 국민이 감정적으로 들끓으면 외교는 결국 흔들립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왔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체감이 저에게는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국제사회의 평가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유럽의 한 유명 안보 연구소가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었죠. 동맹 균열 속에서도 조정자 역할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장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보여준 절제된 대응 방식을 성숙한 중견국 외교의 모범 사례라고 규정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천천히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일부 서구 언론들이 과잉 반응이라고 비판하던 바로 그 대응이 이제는 전략적 성숙함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외교적 승리였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얻은 조용한 승리였죠. 한국 공군의 움직임도 매우 주목할 만했습니다. 블랙이글스 팀은 두바이 에어쇼 불참이라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놀라울 만큼 빠르게 차기 일정을 재편했습니다. 대체 비행 루트를 확보하고 다음 국제 에어쇼 참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국방부 내부 조정 과정의 문서들을 분석하면서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정표를 다시 짜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두바이 불참이라는 좌절을 명예의 손실이 아닌 경험의 축적이자 다음 기회를 위한 준비로 완전히 전환하는 과정이었죠. 조직의 회복 탄력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넘어졌을 때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그게 조직의 진짜 실력입니다. 블랙이글스는 매우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국제 정세도 미묘하지만 분명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모두 긴장 수위를 조절하는 신호를 조심스럽게 보내기 시작했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서 언급 톤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고 일본 역시 추가적인 강경 발언을 의도적으로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절제되고 품격 있는 대응이 영내 전체의 평형을 조용히 되살린 겁니다. 한 나라의 품격이 지역의 균형을 지탱한 거죠. 이건 향후 국제정치학 교과서에 실릴 만한 귀중한 사례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작은 변화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기록하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승리들이 조용히 쌓이고 있다는 것을요. 겉으로 보기엔 극적이거나 화려하지 않지만 바로 이런 작은 승리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국가 신뢰도라는 거대하고 견고한 방벽을 만들어냅니다. 그 힘은 미사일이나 전투기 같은 군사력보다 훨씬 더 깊고 일시적 감정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전쟁으로 얻은 승리는 평화협정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품격으로 쌓아올린 신뢰는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집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저는 아시아 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토론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일본계 미국인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한국의 이번 대응을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외교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혼란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정부와 국민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죠.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저는 깊은 동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고요히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석양을 받으며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결코 잃지 않은 블랙이글스가 다시 힘차게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침착한 국민들이 자국 정부를 굳건히 믿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세계가 이제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저는 그날 확인했습니다. 진정한 억지력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북아의 판도가 미묘하게 재배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내부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중국은 외교적 발언의 수위를 조심스럽게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동맹 내부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이 세 나라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다음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이 무대의 중심으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렵 저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안보포럼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안보 전문가들과 정책 기반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흥미롭게도 이틀째 세션의 주제가 지역 위기 관리 모범 사례였습니다. 발표자는 영국의 한 유명 국제정치학 교수였는데 그가 한국의 최근 대응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걸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균형 외교의 대표적 성공 사례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했죠.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중재자적 역할 가능성이 국제 전문가 사회에서 진지하게 재조명되고 있었던 겁니다. 포럼이 끝나고 저는 로비에서 몇몇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독일에서 온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응 방식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원칙으로만 움직이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이죠. 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한 국제 외교 전문지의 칼럼을 읽게 됐습니다.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힘전은 그 표현을 노트에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콰이어 파워 이 두 단어가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칼럼은 한국이 보여준 외교적 절제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과도한 반응도 과소한 반응도 아닌 정확한 균형점을 찾았다고 평가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새로운 외교 언어를 제시했다. 힘은 반드시 크게 말할 필요가 없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며칠 뒤 일본 지진의 후속 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제한적이었지만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 인도적 차원의 협력 의사를 신속하게 전달했다는 내용이었죠. 외교적 긴장이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재난 앞에서는 즉각적으로 손을 내민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깊은 역사적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인간적 연대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신뢰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였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사건을 연대기 순으로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금유 거부로 시작된 위기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국이 각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차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위기는 국가의 진짜 본성을 드러낸다는 것이었죠. 일본은 혼란 속에서 신중함을 잃었고 한국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품격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저는 결론을 적었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위기 발생 시점이 아니라 위기 이후의 행동으로 결정된다. 평화로울 때는 누구나 품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박받을 때, 모욕당했다고 느낄 때, 그때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나라가 진짜 강국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새 나라는 바둑을 두고 있었지만 판을 실제로 지배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콰이어 파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기 뒤에도 품격을 유지한 나라, 그것이 진짜 강국입니다. 외교는 언어로 싸우지만 결국 품격이 승리합니다. 11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일 간 신뢰 위기로 대서특필되던 이슈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각도로 평가받기 시작한 겁니다. 국제 여론이 급격히 전환되고 있었죠. 저는 런던과 워싱턴의 주요 외교 전문지들을 매일 검토했는데 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성숙함, 한국의 대응 방식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과잉 반응이라던 비판이 성숙한 전략적 대응으로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이건 단순한 여론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보는 시선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었던 거죠. 더 흥미로운 소식은 워싱턴에서 들려왔습니다. 제 오랜 동료 중 한 명이 국무부 내부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신중한 대응이 미국 정책 라인 내부에서 균형적 대응의 모델로 긍정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을 쳤습니다.
이건 위기 속에서 이뤄낸 전략적 승리였습니다. 감정 대신 원칙으로 움직인 결과가 동맹 내부에서조차 인정받고 있었던 거죠. 한미 간 조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동북아 안보구도 전체도 서서히 재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추가적인 강경 발언을 하지 않았고 외교적 수위를 조정하는 신호를 여러 경로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역시 그동안의 강경한 언급들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죠. 긴장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한국이 자연스럽게 조정자로서 중심에 서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역전된 구조를 지도 위에 그려보며 하나의 용어를 떠올렸습니다. 서울 축 동북아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축의 중심에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분석 노트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 반응 대신 일관된 절차를 선택했고 보복 대신 인도적 접근까지 보여줬습니다. 외교적 신중함이 군사력 이상의 억지력으로 작동한 완벽한 사례였죠. 저는 이것을 무음의 억지력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총성 없이도 전세를 바꿀 수 있다는 걸 한국이 증명해 보인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영국 국제전략연구소의 연구원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마이클, 자네 한국에 대한 분석이 정확했어. 지금 세계의 언어가 정말로 바뀌고 있네. 한국식 대응이 하나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다스렸고 동맹을 조율했어. 그게 전부야. 하지만 그 전부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둘 다 알잖아. 통화를 끝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고요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 국제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동북아 안보 환경의 변화였죠. 질의응답 시간에 한 청중이 물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외교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품격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침묵 속에서도 명확히 들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린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전세를 바꿨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지난 몇 주간의 분석을 최종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진짜 대반전은 군사적 충돌이나 외교적 선언이 아니라 한 나라가 보여준 품격이었습니다. 지도의 중심이 이동했고 그 축은 서울이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조용한 나라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쳤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품격이 전략이 되는 순간 국가는 진정으로 강해진다. 11월이 저물어갈 무렵 국제정치 전문가 사회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여러 학술 저널과 정책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흥미로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국을 균형적 중견국으로 재정의하는 논의가 본격화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한반도가 분쟁의 화약고에서 전략적 조정의 무대로 그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의미했죠. 저는 이 표현을 읽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 나라의 전략이 이제 학문적 연구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언론 영역에서의 변화였습니다. 주요 외신들이 콰이어 파워 디플로머시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개 매체에서 쓰이던 표현이었는데 이제는 파이낸셜 타임스부터 뉴욕 타임스까지 주요 언론들이 모두 이 개념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 한 번의 대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으로 굳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외교 전략이 문화적 자산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내부의 변화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제가 입수한 한국 국내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향상됐다고 체감하는 응답률이 이전 조사 대비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국민이 자국 정부의 외교를 신뢰하고 그 성과를 실감할 때 생기는 집단적 자부심의 힘은 엄청납니다. 저는 이것을 시민적 억지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정부의 절제와 국민의 침착함이 완벽하게 일치했을 때 만들어지는 힘이죠. 한국은 그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시아 질서 전체도 재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완전히 신중 모드로 전환했고 추가적인 도발적 발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역시 발언 수위를 현저히 낮추며 실무 채널 재개를 시사하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단순한 분쟁의 완충지가 아니었습니다. 동북아 안보 대화의 중심 무대로 그 역할이 전환되고 있었죠.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새로운 세력 구도를 그려봤습니다. 서울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며칠간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10월 말 금유겁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결국 한국이 총 한 발 쏘지 않고 승리하는 과정으로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그 승리는 군사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품격과 절제, 그리고 전략적 침묵으로 이룬 승리였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피하면서도 싸움을 이겼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저는 최종 결론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새로운 외교의 정의를 제시했다. 강국은 반드시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명확한 의지의 표현이 되며 품격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의 첫눈이었죠. 저는 20년 넘게 수많은 전쟁과 외교 위기를 분석해왔습니다. 이라크에서, 남중국해에서, 대만 해협에서 벌어진 긴장들을 모두 지켜봤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한 국가가 총 한 발 없이 승리하는 완벽한 과정을 목격한 겁니다. 한국은 감정이 아닌 품격으로, 보복이 아닌 절제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신호였고 신호는 억지력이었으며 억지력은 결국 평화를 낳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조용한 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품격이 교전 규칙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콰이엇 파워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오늘 여기에 외교의 새로운 정의를 기록합니다. 강국은 함성을 지르지 않는다. 다만 행동으로 울린다. 한 나라가 세계의 교본이 되는 역사적 순간을 저는 이렇게 기록으로 남깁니다.